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관 논란에 휩싸인 정부가 광복회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보훈부가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검토한 데 이어 광복회 이외의 다른 단체를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복회의 지위를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두고 반발하다 정부가 주최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광복회.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절 행사가 반쪽으로 치러진 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왜곡과 친일 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인식이 판을 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수익 사업도 할 수 있는 공법 단체인데 독립항쟁 계열 단체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정돼 있어 대표성 있는 단체로 평가됩니다. 정부가 이런 공법 단체로 광복회 이외의 다른 단체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순국선열유족회 등에서 그동안 공법 단체 지정을 요청해온 만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던 거라며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공법 단체 지정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이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시점에서 추가 지정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광복회를 겨냥해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공법단체 지정을 촉구해온 단체인 순국선열유족회는 매년 광복회장이 해오던 기념사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힘을 모읍시다. 갈등과 반목 이제는 끝냅시다. 오늘은 기쁜 날 광복절입니다. 보훈부는 다른 단체가 공법단체로 지정되더라도 광복회 예산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예산을 떠나 광복회의 위상 자체를 흔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거슬리면 기어코 손을 보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해명과 달리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보훈부는 광복회 이외의 독립운동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반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정말 스스로 입장을 바꾼 걸까요? 조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올해 정부 주관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순국선열유족회. 지난 21대 국회에서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지난해 11월 국회 검토 보고서엔 국가보훈부의 공식 입장이 나옵니다. 순국선열유족회가 기존 공법단체인 광복회와 설립 목적과 회원의 자격이 유사하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사실상 추가 공법단체 지정에 반대한 겁니다.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4월 순국선열유족회가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4달 전인 그때도 보훈부의 답변은 같았습니다. 공법단체 지정을 요구하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한 번 논의되지도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불과 넉 달 전까지 추가 지정에 반대하던 보훈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광복회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뉴라이트 인사를 중용하는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분열시켜 길들이려는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독립운동계를 분열시켜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재단을 하고 있는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대응할 가치 없습니다. 순국선열유족회도 수십 년간 해온 정당한 요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논란처럼 비치는 게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들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돼 논란이 됐죠. 승객 안전을 위해 치웠다는 해명이 나왔었는데 MBC 취재 결과 방치돼 있어 철거 필요성이 제기됐던 여러 시설물들 중에서 오직 독도만 골라 없앤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송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17일 각 역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장 요청 사항이 있어 역사 내 방치된 시설물을 파악하고자 하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조형물이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에 경북국역과 안국역 등을 관할하는 경북국 영업사업소는 안국역 지하 3층에 위치한 독도 조형물과 경북국역 지하 2층 해시계 등 4가지 시설물을 적어 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안국역 독도 하나만 지난 12일 철거됐습니다. 잠실역도 독도와 안내센터 철거를 함께 요구했지만 사라진 건 역시 독도뿐입니다. 심지어 광화문역 독도는 지난 5월 20일 공사가 공문을 보낸 지 사흘 만에 없어졌습니다. 광화문역 관할 사업소와는 협의도 거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적으로 보면은 이것만 갑자기 한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얘는 먼저 할 수 있어서 한 거고요. 광화문 독도 철거 이후 지난달 3일 공사는 최종 6개 시설물을 추가로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안국역과 잠실역 독도를 제외한 나머지 조형물 4개는 한 달 반이 넘도록 철거 예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철거 용이성이나 비용 등 그런 것들 측면에서 고려해서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특별한 목적이나 순서에 대해서 그런 의미는 없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이 공교롭게 독도만 먼저 철거됐다는 겁니다. 독도 조형물이 우선 먼저 철거가 됐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의도성이 있는 거고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증을 한번 해낼 생각입니다. 승객 안전 때문이라더니 독도의 다른 조형물은 왜 그대로 뒀는지 등 철거 결정 과정에 의문이 꼬리를 물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 지하철 역사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도 비슷한 시기 독도 조형물이 갑자기 철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훼손이 심해서 지하로 옮겼다는 게 전쟁기념관의 설명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이곳저곳에서 독도를 둘러싼 석연치 않은 움직임들이 이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덕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전쟁기념관 내부 모습입니다. 복도 한켠에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24시간 보여주는 스크린과 독도 조형물, 포토존이 설치돼 있습니다. 독도 포토존 앞에선 태극기를 든 외국인 관광객들이 포즈를 취합니다. 이곳엔 지난 2012년 가로 80cm, 세로 50cm 크기의 독도 모형이 설치됐습니다. 지금 독도 모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달의 호국 인물을 소개하는 스크린이 세워져 있습니다. 2달 전인 지난 6월, 전쟁기념관이 독도 관련 전시물을 모두 철거한 겁니다. 지난 5월 철거 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해 심의 의결을 거쳐 실제 철거되기까진 불과 한 달여가 걸렸습니다. 전쟁기념관 측은 독도 모형이 오래돼 훼손된 부분이 많아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독도 모형이 관람객들을 방해했다고도 했습니다. 복도 공간에 그냥 노출이 돼 있으니까 햇볕이라던가 습도 조절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또 관람객들 이동하는 데 계속 또 방해도 되고 이래. 신속하게 철거된 독도 모형은 지하 수장고로 보내졌습니다. 기념관 측은 독도 모형뿐 아니라 다른 전시물들도 일부 수장고로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지하철역에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를 도려내려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수호와 영토 주권의 상징인 독도마저 지우고 도려내려는 친일 매국 정권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훼손 정도를 파악해 보수 작업을 거쳐 다시 전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장고로 보내진 독도 모형이 보수 작업을 언제까지 마치고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다시 돌아올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지 검찰총장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을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 무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수사팀은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로 본 겁니다. 남은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수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무혐의 발표에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총장은 이틀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보고받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행정 직권으로 수사심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목사는 고소인 자격으로 내일 수사심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황제 출장 조사 등 수사 과정부터 봐주기 수사는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검찰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했다고 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고소인한테 받은 4만 5천 원짜리 떡 한 상자를 돌려줬는데도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찰 공무원이 있는 나라에서 명품백 등 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도 없고 어떠한 형사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원로법조인은 검찰의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적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 타당성도 없다. 검찰사에 있어서 치욕적인 결정 중에 하나로 들 것이다. 고발된 지 4년 만에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는 여태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서슬퍼렇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지켜주는 존재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틀째 집중포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결정을 옹호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잘못한 것은 맞다며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에 대해 야권은 이틀째 집중포화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검찰총장도 패싱한 채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 조사를 벌여놓고 이에 대한 진상 파악 지시까지 무시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라더니 살아있는 권력을 사수하는 검찰로 전락했다고 비꼬았습니다. 10년 전 김학의 차관 동영상을 보고도 김학의가 아니라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이후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침묵하던 대통령실은 사건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영부인 보좌 기능이 약할 때 집요하게 접근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에 관심도 없었고 사용도 안 했다며 팩트에 따라 검찰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누군가 밉다고 형사처벌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잘못한 것은 맞다며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친한동훈계 위원들도 힘을 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온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을 주셨잖아요. 야권은 검찰뿐 아니라 같은 명품백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로까지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민주당이 숨진 권익위 간부에게 조사 종결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정승윤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나선 겁니다. 종결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전원위원 대상으로 해서 종용한 징후도 보이고 상당한 압박과 개입 징후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사정기관들이 잇따라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현 상황이 특검 도입 여론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고 공세를 이어갈 태세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 파탄에 있어 김 씨의 책임이 최 회장 못지 않다는 이유였는데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책정된 이혼 위자료로는 전례 없는 거액입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행사에 동거인 김희영 씨 손을 잡고 등장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 회장과 함께한 사진을 여러 차례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딴 TNC 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유부녀였던 김 씨가 남편인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씨에게 1,000억 원 넘게 썼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주된 책임은 노 씨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김희영 이사장에게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 회장과 비교해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혼 사건의 위자료는 최대 5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20억이라는 위자료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앞서 1조 3천억 원 천문학적 재산 분할을 명령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김희영 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인 노소영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소영 씨 측은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준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이와 별개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 소송은 이제 대법원 심리가 막 시작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인정될지, 그래서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 판결이 나왔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은 사건을 일부에 배당하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SK 주식이 노 관장과 나눌 수 있는 재산이냐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K 주식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고 나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회사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최 회장은 제6공화국 후광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후광으로 커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긴 저희 모두의 자존심도 있고 또 역사적 사실도 아닙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건넸다는 300억 원대 비자금의 실체도 쟁점입니다. 노 관장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1998년 4월 1일과 1999년 2월 12일자 두 메모에는 모두 선경 300억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 관장은 선경건설이 발행한 50억 원짜리 어음 6장도 제출하며 300억 원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 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으로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오히려 SK가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주겠다고 약속한 돈이라는 입장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300억 원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불법 비자금이라면 결국 그 돈을 미천 삼아 불린 재산을 부부가 분할하는 셈이라 비판 여론도 여전합니다. 최 회장은 또 2심 재판부가 판결 당시 SK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했다 나중에 고친 점을 문제 삼아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오늘이 되면 날이 시원해질 거라며 이른바 처서매직 많이들 기다리셨죠. 하지만 마법 같은 날씨 변화는 없겠습니다. 더위가 9월 초까지 계속될 전망인데다 새로 생긴 10호 태풍마저 우리나라에는 더운 바람을 불러올 거라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더위가 가시고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절기 처서. 하지만 처서인 오늘은 비만 짧게 내렸을 뿐 더위를 물리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은 32일째 최장 열대야를 이어갔고 전국의 낮 최고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에 달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다가온 기압골은 남북으로 비구름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 아침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짧고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엔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서쪽으로 세력을 다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 더운 서풍을 불러옵니다. 해수면 온도가 30도 내외인 뜨거운 서해를 지나면서 식지 않은 서풍이 폭염과 열대야를 지속시키는 겁니다.
당분간 서풍이 부는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으니 여기에 태풍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괌 북북서쪽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10호 태풍 산산. 점차 세력을 기우며 일본 오사카 남쪽 해상으로 북상할 걸로 보이는데 산산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로는 고온다습한 동풍이 불어오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다음 주 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지만 강화된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올라 서쪽 지역은 더 더워질 걸로 보입니다. 다음 달 1일까지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예보된 가운데 기상청은 9월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오늘 한 치과에서 사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이 파손되고 시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범인은 이 병원에 다녔던 70대 남성이었는데 진료에 불만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광주광역시의 한 인도,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상자를 감싸 안고 걸어갑니다. 한 건물에 들른 남성은 상자 없이 건물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했죠. 갑자기 사이렌이 어마어마하고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며 나가라고. 오늘 오후 1시쯤 광주의 한 치과 안에서 연기와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남성이 가져다 놓은 상자 안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한 겁니다. 폭발 충격으로 치과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나갔고 집기 등이 파손됐습니다. 병원은 점심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심 한가운데서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병원 위아래층 환자들과 시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 특공대도 출동했습니다. 이 건물 3층에 있던 택배 박스가 폭발하면서 건물에서는 아직도 탄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직후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박스를 들고 간 남성을 특정했습니다. 병원 환자이기도 했던 70대 남성은 도망을 쳤다가 2시간 만에 인근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진료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부탄가스 종류로 자기 본인이 맞는 걸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화물질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술이 깨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과정을 조사한 뒤 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안정돼가는 물가를 보면 금리를 내릴만 하지만 집값이 치솟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3.5%로 묶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역대 최장기간 동결입니다. 한은은 그동안 높게 유지됐던 물가가 연 2%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물가만 봤을 땐 금리 인하의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이 22주째 상승하고 올해 2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 불어난 만큼 당장은 내수부진보다는 뛰는 집값과 가계대출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영끌족에 대해서도 확실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영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했을 때 그 부담이 적을 거로 생각한다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다만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지난달 2명에서 이번 달 4명으로 늘어난 만큼 돌발 변수만 없다면 한은은 오는 10월과 11월 두 번의 금통위 중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장은 정부의 88 부동산 공급 대책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얼마만큼 효과를 낼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이 다음 달 0.5%까지 금리를 낮추는 이른바 B컷을 단행한다면 금리 인하 압박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선행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민간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면서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췄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고금리 상황에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이자 수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가계부채 때문에 은행권의 대출 금리를 올리도록 압박하고 있죠. 은행들 이자 수익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틀간 열린 금융권 채용 박람회엔 구직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등 총 78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채용 박람회. 정장 차림의 구직자들이 은행 부스 앞에 몰려 있습니다. 모의 면접을 보려는 겁니다. 울산에서 이제 구직을 위해서 이제 서울까지 달려왔습니다. 금융권이 워낙에 이제 억대 연봉도 있고 이제 좀 호황이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기울어지는 것 같고요. 면접 점수가 좋으면 향후 공채에서도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신청자만 2,400명이 몰렸습니다. 미리 공채에 대해 대비할 수 있고 어떠한 분위기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아무래도 문과 직렬에서는 그 은행권이 가장 메리트 있는 직업이지 않나? 4대 시중은행 직원 1명의 지난 6개월간 평균 급여는 6천여만 원으로 월 평균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을 뛰어넘는 액수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고연봉이 가능한 건 은행권의 실적이 그만큼 좋기 때문입니다. 국내 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 이익은 29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금리를 연거푸 올리고 있지만 예금 금리는 최근 2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자 수익이 커진 겁니다. 대출 금리 인상을 유도한 금융당국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은행은 이익이 많이 내면 낼수록 비판을 받는, 왜 비판을 받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있는지, 치열하게 혁신하고 있는지. 은행이 비교적 손쉽게 걷어들이는 이자 수익과 달리 비이자 이익과 영업외 손익은 올해 상반기 11% 감소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노동 탄압을 못 견디겠다며 분신한 이를 폭력배에 비유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비판받는 역사관까지 포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총동창회 조찬 포럼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개혁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법치를 치켜 세웁니다. 노동개혁 가운데 역사에도 한 장이 남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조의 폭력성을 강조하면서 노조 탄압을 견딜 수 없다며 한 달 전 분신했던 고 양회동 씨를 언급합니다. 건폭, 이른바 건설폭력배였다는 겁니다. 양회동이라는 건설노조 한 분 건폭 이렇게 해서 분신해서 죽었잖아요. 서울대 병원에 지금 아직까지도 영안실에 모셔달라고 장례를 안 치릅니다. 또 민주노총 간부들과 간첩을 연결시키면서 우리 사법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합니다. 이거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많이 당해봤는데 고문당하면 자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문 안 합니다. 고문하면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게 오래 끌면서 김 후보자는 조찬에 참석한 한 기업인에겐 윤 대통령이 고군분투한다는 광고를 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업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들이 수혜자인데 광고를 내는 게 말이죠. 이미지 광고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윤석열 대통령 잘 고치고 있다. 좀 잘해주세요. 그런 거를 한 페이지라도 내주면. 포럼 당시 김 후보자는 경제계와 노동계를 조율해야 할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신분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김 후보자는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컸습니다. 5.18 폄훼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를 공개 지지하는가 하면 반일 종족주의 책을 펴낸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 이영훈 교수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영훈 교수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좀 바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의 이 건국의 기본 정신과 그 뼈대를 지키는데 앞장서서.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왜곡된 역사인식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과연 적합한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헌법과 이 노조법을 무시하는 이런 발상은 정말 이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한 정도가 아니라 극우 성향이 있는 입장들만을 대변하는. 김문수 후보자는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폭력배에 비유해 이른바 건폭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건설 현장 종사자들 수천 명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과도했다는 의견을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임기 내 근절하겠다며 노조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건폭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조폭을 연상시키는 신조어로 이후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입으로 이어졌습니다. 건설 조폭, 건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폭들은 독버섯처럼 자랐습니다. 검경, 국토부와 노동부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사가 뒤따랐고 이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 구 양회동 씨는 분신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노골적 비하와 모욕적 표현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피진정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2명입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올해 초 이들의 발언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건폭, 노피아, 기생충 등의 표현이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노조의 존립과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으며 나아가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썼었는데, 그리고 그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국가기관조차도 도를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인권위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는 일부 발언은 불법 행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것일 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JMS 총재가 경찰 내부에 신도가 100명 넘게 있다고 언급하는 영상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JMS 고발 다큐를 만든 PD를 검찰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사사부는 JMS 신도인 경찰관 모임입니다. 형사와 수사에서 사자를 따와 지었습니다. MBC가 확보한 JMS 정명석 총재의 강연 영상입니다. 엄청난 조직이 있어. 변호사 조직, 그리고 나가서 경찰들 조직, 이런 전부 조직에서 여러 가지. 정 총재가 자기 입으로 사사부를 거론한 게 처음 공개된 건데 100명이 넘는다고 강조합니다. 사사부들 여기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사사부들 하는 일들을 거진 다 섭리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지난 2022년 정 총재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자 실제로 사사부에 속해 있는 경찰관이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주수호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포렌식 대처법 등을 안내했는데 취재 결과 당시 서울 서초서에 근무하던 강모 씨였습니다. 광역수사단이 강 씨를 형사 입건하고 3개월 가까이 수사 중이지만 진전이 없고 내부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씨가 부인이 신도였고 본인은 가담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 강경감이 수사 절차를 너무 잘 알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반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고발한 조성현 PD는 지난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 PD가
JMS 신도들의 의사에 반해 나체 영상을 드러내 수익을 얻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JMS 신도들이 지난 11월 조PD를 고발하면서 내놓은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조성현 PD는 방송 전에도 JMS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걸었지만 법원은 공익성을 인정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경찰이 다큐멘터리를 음란물로 낙인 찍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착취의 현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저 음란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영상을 재판부가 보고서도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의 콘텐츠라는 걸 인정했어요. 나는 신이다 제작진은 경찰과 JMS 간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추가 방송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또 배터리 화재 소식입니다. 이번엔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게차가 배터리에 부딪히면서 불이 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지게차 앞부분에서 연기가 올라오더니 금세 불꽃으로 변해 쌓여있던 배터리 더미에 불이 붙습니다. 급격히 커진 불길에 창고엔 연기가 가득 찹니다. 오늘 오전 8시 35분쯤 충북 진천의 한 배터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기 스쿠터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해외로 수출하기 전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화염하고 열기가 너무 세고 배터리로 인한 2차 폭발이 우려되어 현장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당시 창고에 있던 배터리는 약 2,000개. 큰 불은 40분 만에 잡았지만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는 데는 한나절이 넘게 걸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4시간이나 지났지만 배터리에서 열과 연기가 계속 발생해 배터리를 밖으로 꺼내 식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를 몰았던 40대 창고 대표는 지게차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게차와 배터리가 부딪히며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기 스쿠터용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음극과 양극을 나누는 분리막이 있는데 외부 충격으로 이 분리막이 파손돼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용량 물을 쏟아 부어도 이제 온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온도를 식히면서 불을 꺼야 되는데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터리 화재 공포,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기차가 급속히 확산된 중국에서도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평균 하루에 한 건씩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유경 특파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한 대가 나옵니다. 보도블럭을 달리던 이 전기차는 갑자기 위로 들리더니 크게 흔들립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밑에서 연기가 나더니 화염도 치솟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급히 내리고 대피합니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이 전기차의 제조사인 딥블루오토의 대표가 직접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덩청아오 대표는 보도블럭이 차량 밑을 뚫고 배터리셀 2개를 관통해 불이 났다며 자체 냉각 설계를 활용해 25초 만에 불을 끄고 신병과 재산을 보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인들은 불이 났다는 사실이 문제라며 나중에 불길이 되살아난 영상도 삭제됐다고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고는 약 300건, 월 평균 30건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기차 화재 50% 이상은 이처럼 정차된 상태에서 발생했는데 이때 배터리의 급격한 온도 상승에 따른 열폭주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包括长时间的泡水都可能会触发动力电池的热失控的这个现象的这个产生。 중국 정부는 반복되는 배터리 화재를 줄이기 위해 안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배터리를 충격하거나 가열하는 절차를 추가해 폭발 여부를 시험하고 열폭주 발생 시 탑승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림 기능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내후년에야 시행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달아나려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제주에서 한 50대 운전자가 상가를 들이받고 도주하려다 시민들의 제지로 붙잡혔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향하더니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건물에 부딪혔습니다. 차량의 범퍼는 떨어져 나갔고 상가 테라스의 난간도 부서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침범한 뒤 가게 테라스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려 했지만 시민들이 제지했습니다. 택시 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차에서 내린 여성이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상황이 음주한 것 같은 게 걸음걸이를 보니까 그래서 그냥 택시 문 못 닫게 막았고 택시 기사님들도 혹시 위험하니까 내리라고 이렇게 요청드렸었고요. 경찰의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도주를 하게 되면 뺑소니 혐의가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면허 취득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도주를 했다고 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를 낸 50대 여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울산에서는 대낮에 시속 100km가 넘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사고를 내고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하는 차량을 택시기사가 추격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보도에 이다은 기자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량들이 하나둘 출발하려는 순간 파란 승용차 한 대가 멈추지 않고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앞에 서 있던 차량과도 강하게 부딪히면서 운전자의 헬멧이 바닥으로 나뒹굽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고를 낸 파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차선에서 사고를 지켜보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한 택시기사가 곧바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딱 펌이 도망갈 펌이라 핸들을 갖다 싹 꺾더니 그냥 하더니 막 싹 도망가네. 차선에 넘나들며 도주하는 승용차는 택시가 시속 100km로 달려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말 그대로 질주를 벌였습니다. 빠르더라고요. 우리 전기차도 빠르거든요. 이 차가 자기는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차 사이를 골목길로 들어서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갔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차량. 택시기사는 끝까지 인근에 돌며 결국 사고를 낸 차량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심 한복판을 질주한 운전자는 이곳 빌라 주차장에 차량을 버려둔 채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차량 소유주를 통해 찾아낸 사고 운전자는 30대 남성. 알고 보니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달아났던 거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격에 나섰던 택시기사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바로간다 기후환경팀 차현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천의 한 현장인데요. 지붕이 폭삭 무너졌고 어지럽게 흩어진 세간사리가 그날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뒤론 토사가 흘러내린 길이 하나 보이는데요. 산사태가 어디서 시작했고 그리고 왜 발생했는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엄청난 양의 바위와 흙이 밀려 들어와 주민 한 명이 숨진 충남 서천군 산사태 현장. 나무들이 대거 휩쓸리면서 숲 사이로 길 하나가 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엄청 가파르네요. 생각보다. 군데군데 파인 곳엔 벌건 흙과 돌덩이들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산사태 시작 지점으로 향한 지 30분. 가파른 골짜기를 오르니 산 정상부쯤에 세워진 무덤 앞당이 푹 꺼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 허가 없이 조성된 무덤에서 산사태가 시작된 겁니다. 무덤 주변엔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싹쓸이 벌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방팔방 뻗은 뿌리로 빗물을 잡아주는 큼직한 나무 대신 어린 나무들은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무덤의 인위적인 어떤 부분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물이 흘러간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모두개 배기한 데서부터 물이 흘러서 무덤을 지나가다 보니까 무덤 옆에 잔디밭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산사태가 커진 거죠. 같은 날 60대 여성이 숨진 충남 금산군 산사태 역시 사람 손 닿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능선을 따라 지그재그로 놓인 작업로. 산주가 임의로 낸 길입니다. 흙을 쌓아 만든 성토면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낸 폭 1.5m 되는 작업로에서 산사태가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지난 2009년 헛개나무를 새로 심기 위해 대량 벌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인명피해가 난 두 산사태 현장의 공통점, 10여 년 사이 대량으로 나무가 잘려나갔다는 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를 보면 경사지에서 나무 등을 제거하면 뿌리가 썩는 3년 뒤부터 새로 심은 나무가 클 때까지 대략 20년 동안 산사태 위험이 증가합니다. 일본 연구진도 40년간 이치우사산의 산사태 현황을 관찰했더니 나무가 잘려나간 곳이 산사태가 100배나 더 빈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림은 나뭇잎에서부터 가지, 그다음에 낙엽, 그다음에 부엽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을 완충시켜주는 스펀지 역할을 하는데 근데 사람이 건드리는 순간 그 모든 게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자체는 산림청 기준에 맞게 벌목 허가를 내줬다며 산사태 원인을 벌목이 아닌 극한호에 따른 자연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벌목 5년 내 나무를 심고 가꾸면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맞게 벌목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간다 차현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이 미뤄졌습니다. 여야 모두 더 잘 준비해서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제를 정하는 것부터 입장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뉴욕 참배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확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25일 회담을 연기한다고 알린 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생기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이 대표 측도 25일까지 증상이 호전된다는 보장이 없어 여당 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회담이 미뤄졌지만 여야 모두 아쉬워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만나서 뭘 이야기할지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핵심 의제를 놓고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주장해온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주된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폐지부터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 방어하기 어려운 부분만 골라 공격하다 보니 회담을 하기도 그렇다고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셈입니다. 자율적 권한이 있다면 양보하겠다는 상황에서 가능한 결말이 날 걸로도 기대합니다만 권한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합니다. 22대 국회 첫 여야 대표회담이 자칫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여야 모두 차라리 시간을 벌었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여야는 회담 일정을 아직 다시 잡지는 않았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라도 회담을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제를 놓고 공전만 거듭하다 시간만 보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사흘째 평범하고 친근한 동네 아저씨 이미지를 가진 팀 월즈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직을 수락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사이 지지율 격차가 커지는 와중에 무소속 케네디 후보가 트럼프와 장관직을 조건으로 거래를 시도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시카고에서 왕종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The kind of people who display quiet leadership by helping kids pay for their lunches. In my neighborhood, someone like that did run for office. 제자의 말 그대로 동네 아저씨, 주 방위군, 고등학교 교사, 미식축구 코치 출신 팀 월즈가 모자에 점퍼 차림 대신 오늘은 정장을 입고 전당대회 단상에 올라 부통령 후보직을 수락했습니다. Zero political experience and no money running in a deep red district. But you know what?
Never underestimate a public school teacher. 출신을 떠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유를 위해 싸우자고 역설했습니다. It's the fourth quarter. We're down a field goal, but we're on offense and we've got the ball. We're driving down the field. 지원 연설에 나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트럼프를 과소평가하지도 승리를 과신하지도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2달 먼저 태어난 트럼프의 고령 논란을 자극했습니다. 2 days ago I turned 78, and the only personal vanity I want to assert is I'm still younger than Donald Trump. 해리스의 상승 추세는 여전합니다. 7월 한 달 해리스 캠프에 몰린 선거 자금은 트럼프의 4배였습니다. 열흘 전 여론조사 지지율 평균에서 처음 역전한 이후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소속 대선 후보 케네디 주니어가 장관직을 주면 트럼프를 지지하고 후보를 사퇴하는 거래를 시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 표가 아쉬운 트럼프가 이 카드를 받을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전당대회는 내일 대관식의 주인공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로 마무리됩니다. 집권 시 과연 어떤 국정 비전을 제시할지 그 초안을 공개하는 겁니다. 시카고에서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 최근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데요. 전봇대나 비닐하우스 하나 세우지 않고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며 벼농사를 이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 거창의 서덕들인데 저탄소 벼농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언덕을 넘어가자 온통 초록색인 들판이 넓게 펼쳐집니다. 중간에 빼곡한 나무들은 과수원, 나머지는 전부 벼가 자라고 있는 논입니다. 100헥타르가 넘는 들판이지만 하얀 비닐하우스나 전봇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7개 마을 주민들이 백두대간 명산에 둘러싸인 이곳 서덕들의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덕유산, 금원산, 이백산, 수도산과 단지문까지 평풍처럼 쫙 둘러서 있고 그림 같은 곳입니다. 경관을 지키며 벼농사를 이어가기 위해 주민들은 겨울철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닐하우스 같은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려면 결국 전봇대와 전기줄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적으로 우리가 그걸 해결해서 우리 지키자. 이걸 보존하자. 보존의 가치가 있다. 오래전 농사 환경을 그대로 간직한 서덕들은 환경 친화적인 저탄소 벼 재배 농법을 연구하는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농민들은 점점 고령화되는 이중고 속에 전기를 끌어다 쓰지 않는 벼농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주민들은 걱정합니다. 도시에 있는 자제분들은 이제 땅이 필요가 없는 게 자꾸 처분을 하는 거예요. 참 지키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정부에선 농촌이 경관을 꾸미거나 보존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경관보존 직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으로 꽃이나 보리류 등만 명시돼 있어 벼농사는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김도영 선수가 데뷔 3년 만에 실력과 인기에서 최고의 선수로 떠올랐는데요. 올해 MVP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꼭 이루고 싶은 기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기아의 홈경기가 열리면 챔피언스 필드는 말 그대로 김도영 세상입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김도영의 유니폼입니다. 그냥 기아 팬이면 거의 다 좋아하지 않나요? 저희 시대 레전드. 공식 용품점에는 아예 김도영의 이름을 미리 새겨둔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한 절반 이상 가까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슈퍼스타니까 네, 좋아합니다. 처음 야구장에 온 것도 응원하는 선수가 생긴 것도 김도영 때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김도영 선수 때문에 야구장을 오게 됐죠. 즐거움을 주고 자부심을 주죠. 처음에 직관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잘 쳐가지고 팬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기아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뜨거워진 관심을 김도영 자신도 피부로 느낍니다. 식당만 가도 밥 먹고 있으면 가방에서 유니폼이 나올 정도로, 아직 슈퍼스타는 아니지만 광주에서만큼은 그 정도에 조금 비례될 만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유니폼 인센티브가 연봉을 넘어설 만큼 폭발적인 열풍의 원천은 역시 독보적인 실력. 사상 최초의 월간 10홈런 10도루, 최연소 30홈런 30도루의 최소 경기 100득점, 그리고 필요할 때 한 방으로 팬들을 열광시키는 스타성까지. 그래서 벌써 유력한 MVP 후보로 꼽힙니다. 기분은 좋겠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전 다치지만 않기로 생각을 하고, 이미 온갖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아직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40-40이 제 언젠간 꼭 해보고 싶은 기록이기도 하고, 아직은 국내 선수에서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꼭 이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천만 관중의 기폭제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실력과 인기에서 비교 대상이 없는 김도영. 기록적인 시즌의 마지막 소망은 역시 우승입니다. 김도영의 야구를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세요.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배드민턴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안세영 선수가 귀국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세영은 오늘도 말을 아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금메달을 딴 직후 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한 뒤 SNS로만 입장을 전해왔던 안세영. 귀국 후 15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굳은 표정에 마스크를 쓴 안세영. 자신의 발언과 협회 갈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낀 채 서둘러 국가대표 선수단 버스에 올랐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쪽이랑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부모님과 함께 참석한 안세영. 이에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고 선수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세영이 자신의 의견 개진에 나선 가운데 안세영이 신뢰할 수 없다며 면담 요청을 거부한 배드민턴협회 조사위원회 활동은 결국 잠정 중단됐습니다. 문체부는 협회 조사위 구성이 이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다음 달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 나서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오늘 첫 훈련을 가졌습니다. 정우주, 정현우 등 KBO 드래프트 1순위 후보로 꼽히는 선수들이 한 팀으로 우승을 외쳤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한 자리에 모인 18세 이하 대표팀. 태극마크가 새겨진 유니폼과 모자를 비롯해 대표팀 용품을 받아든 얼굴에 설렘이 묻어납니다. 태극마크 처음 달아봐서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잘생겼네. 재랑이 너도 잘생겼다. 첫 훈련에 돌입하자 표정은 더 진지해졌습니다. 다음 달 드래프트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10개 구단 스카우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란히 강력한 1순위 후보로 꼽히는 정우주와 정현우는 서로의 추억을 떠올리며 경쟁 구도를 반겼습니다. 초등학교 리틀 야구 때부터 친분이 있어가지고 또 어색하지 않게 잘 지내본 것 같습니다. 경기 운영이나 변화구는 정말 완성도가 높은 친구라서 프로 기준으로 봐서도 정말 좋은. 중학교 3학년 때 KBO에서 주최하는 캠프에서 같은 방이었어요. 유연성이나 가동성, 몸의 스피드 이런 부분이 타고난 기질을 가진 운동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속구만큼은 자신 있다는 정우주와 경기 운영 능력에 자부심이 있다는 정현우. 두 선수는 일단 대표팀 우승부터 함께 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잘하고자. 이기자. 떨린다. 또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해서 꼭 우승하고 다시 한국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극 마크를 달고 처음 나와봤는데 꼭 국제대회 금메달 따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신인 원성준이 선보인 환상적인 다이빙 캐치입니다. 아웃이 되는 황재균조차 박수를 보낸 호수비였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절기 처서가 지나도 당분간 시원한 날씨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유례없는 긴 폭염 때문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온열 질환자는 3,000명에 육박했고 가축 폐사는 처음으로 100만 마리를, 양식장도 처음으로 1,00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 양식장 피해가 정말 심각한데요.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매일 수십만 마리가 폐사했는데 피해가 2배씩 늘더니 어제는 하루에만 500만 마리가 넘게 폐사했습니다. 원인은 뜨거운 바닷물입니다. 수온이 28도 이상이 되면 양식장 피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지도에 붉은색으로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전역의 수온이 28도에서 30도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역대급 고수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뜨거운 바다 때문에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동해안 지방의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삼척이 40도에 육박했고 동해가 38.5도로 8월간 측사상 역대 신기록을, 강릉은 8월 하순 기준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초순까지도 더위가 지속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내일 곳곳에 강한 소나기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괜찮다. 다시 대통령 기록물 아니라서 죄가 성립 안 된다. 사과하려 했는데 답이 없어 못한 거다.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다. 단순한 선물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정작 당사자는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권익위, 정치권, 검찰만 연이어 등장했죠. 그럴 때마다 거기 있는 법 전문가들은 판단을 법리대로 했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국민들은 법을 이용할 도구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고 법 아래서 살아가죠.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